미국인 5명 중 4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 국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밀워키에서 어수선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면 차림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흉기를 꺼낸 노숙자는 경찰에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결국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에는 하루에 4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한인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37,000달러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뉴욕시가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 기준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다니거나 일하지 않고 있다면 저소득층이라도 현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인 5명 중 4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 국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선 후보 암살 시도에도 여론조사상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는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15-16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등록 유권자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43%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1%보다 2%포인트 앞섰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의 암살 시도가 유권자 정서에 큰 변화를 촉발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선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정치적 폭력에 대한 미국 국민의 걱정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 유권자 992명을 포함한 전국의 성인 유권자 1,2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80%는 국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통제 불능을 우려하는 비율은 민주당, 공화당 당원 그룹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있었던 트럼프 암살 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의 84%는 대선 이후 극단주의자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조사 74%보다 1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폭력을 용납하겠다는 비율은 낮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누군가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작년 6월 조사에서의 응답률 12%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정치적 신념으로 인한 공동체에 대한 폭력 행위가 우려된다는 응답도 67%에 달해 작년 6월 조사 당시 응답률인 60%에서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입고도 살아남자 보수적 기독교계 일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의 가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화당원의 65%도 트럼프의 생존은 신의 섭리 또는 신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이 의견에 동조하는 민주당원은 11%에 불과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밀워키 대회장 인근에서 어수선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면 차림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흉기를 꺼낸 노숙자는 경찰에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 차인 어제 오후 전당대회 장소인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 인근에서는 복면 차림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한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스키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형 전술 배낭을 매는 등 수상한 차림이었으며 경찰은 이 남성의 가방에서 숨겨진 총기를 발견했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밀워키 경찰국은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합법적인 총기 은닉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밀워키 지검의 기소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장 인근에서 흉기를 꺼낸 노숙자가 경찰에 사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밀워키 저널 센티널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 오후 밀워키 시내 서쪽에서 흉기를 꺼낸 남성 1명을 사살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노숙자와 다투던 중 흉기를 꺼냈고 다툼을 말리기 위해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총기를 꺼내 사용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구역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지역입니다.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들은 미러키 소속이 아니라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경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러키 지역에는 전당대회 안전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파견돼 근무 중입니다. 곳곳에는 철제 펜스와 검색대 등을 통한 삼엄한 경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결국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웃나라 캐나다에는 하루에 4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뉴욕 지역 최고 기온은 화씨 97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철로 장비들이 고장나면서 이날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통근 열차 일부가 취소 혹은 지연됐습니다. 최고 기온이 사흘 연속 화씨 100도를 넘어선 워싱턴 DC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를 잇는 통근 열차와 워싱턴 시내 지하철 일부 노선도 이날 더위로 인해 제한된 속도로 운행했으며 열차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미 전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1억 3천만 명 이상이 폭염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간 미국에서 약 2억 2,700만 명이 화씨 90도를 넘는 무더위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 5개 자치구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오늘 밤까지 연장했습니다. 중부 뉴저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뉴욕시는 500개 이상의 냉각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력 공급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동부 토론토는 하루에 4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지하철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토론토 당국은 토론토 북부와 시내를 잇는 돈밸리 파크웨이 등 주요 도로 여러 곳이 물에 잠겨 폐쇄됐으며 도로가 물에 잠겨 고립된 인원 1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이 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한인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37,000달러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연방검찰의 소장을 인용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미 테리의 변호인은 그녀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수미 테리는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했으며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2001년부터 CIA에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했으며 그로부터 5년 뒤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소장은 적시했습니다. 수미 테리는 당시 주 유엔 한국 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으로 접촉했고 이후 10년 동안 루이비통 핸드백과 3,000달러가량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미슐랭 식당에서 저녁 식사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는 또한 최소 37,000달러가량의 뒷돈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 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미국 및 한국 언론에 출연하거나 기고했으며 여기에는 2014년 NYT 사설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등록된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선서해야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수미 테리는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고 2008년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으며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 관보까지 역임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지난해 6월 연방수사국 조사 당시 CIA에서 퇴사한 이유는 해임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으며 해당 시점에 그는 한국 국정원과 접촉을 놓고 기관과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선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어 의회를 통과해 시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경합주인 네바다를 방문해 유닛 50개 이상을 소유한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주택 가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전문 매체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따르면 6월 중 전국 평균 임대료는 월 1,411달러로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던 2021년 초 1,150달러에 비해 22.7% 올랐습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공동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입자의 절반이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50유닛 이상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만 적용되며 아직 건설되지 않은 아파트에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상한제가 미 전역에서 2천만 유닛 이상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임대료 상한제를 준수하지 않는 임대주택 소유자는 더 빠른 감가상각을 활용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잃게 됩니다. 가속 감가상각은 집주인이 마모 등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미리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전략입니다. 뉴욕시가 푸드 스탬프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 기준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다니거나 일하지 않고 있다면 저소득층이라도 현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뉴욕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는 어제 뉴욕시 소셜서비스국 자료를 입수해 뉴욕시가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금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하고 있거나 학생이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없앤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팬데믹 영향이 거의 사라진 데다 현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진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요구 조건을 되살릴 방침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5월 당시 혜택을 받은 약 40만 명보다 1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뉴요커들의 매달 소액의 돈을 제공, 식료품 등 필수적인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성인 한 명은 현금 지원 혜택으로 매달 약 183달러를 받고 있으며 부양 자녀를 포함한 3인 가족의 경우 약 389달러를 지원받습니다. 푸드스탬프, 노숙 및 퇴거 방지 보조금, 유틸리티 비용 일회성 지원, EBT 등이 현금 지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이와 같은 현금 지원 혜택을 유지하려면 수혜자가 학생 혹은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실업자일 경우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직업훈련에 등록하는 등 취업 관련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뉴욕시 소셜서비스국 대변인은 팬데믹 이후 이 조건을 다시 도입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꼭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의원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임 중 연방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7번째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앤디 킴 의원의 상원 입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메넨데스 의원에 대해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3일에 걸쳐 약 13시간 동안 심의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메넨데스에 대한 혐의는 뇌물수수, 강탈, 사법방해, 이집트의 대리인 활동 등 16가지입니다. 이 판결로 메넨데스는 외국 정부의 요원으로 행동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최초의 미국 상원 의원이 되었고 재임 중 연방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7번째 상원 의원이 되었다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에 대한 판사의 선고는 10월 29일 내려지며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 중 8개는 20년형이 가능하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앤디 킴 의원이 이번 판결로 선거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메넨데스 의원이 11월 본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앤디 킴 후보의 민주당 지지층을 일부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이 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병원 4곳이 전국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은 노인의학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은 당뇨병 및 내분비내과 진료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2024년부터 2025년 최우수 병원 명예의 전당에는 뉴욕시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뉴욕대 랭곤 병원,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롱아일랜드 매네셋의 노스쇼어 병원이 최고 병원으로 선별된 전국 20개 병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당초 매년 전국 병원의 종합 순위를 매겨 공개했으나 작년부터 전국 병원 종합 랭킹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암 치료와 심장 수술, 신경외과 치료 등 15개 전문 진료 분야와 환자들이 경험한 의료 서비스의 질, 인력 배치, 각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우수 병원 그룹에 둔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은 노인의학 전국 1위, 심장진료 전국 4위, 암진료 전국 8위에 올랐으며 뉴욕 프리스비테리언 병원은 당뇨병 및 내분비내과 진료 전국 2위, 심장진료 전국 5위, 노인의학 전국 8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 병원 중에서 명예의 전당에 포함된 병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뉴저지주 병원 중에는 해켄섹대 메디컬 센터가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해켄색 메디컬 센터는 비뇨기과 진료 전국 17위, 폐질환 진료 전국 22위, 정형외과 진료 전국 25위 등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검증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감안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망명했으며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면 차관급에 오르는 첫 탈북민으로 기록됩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전임 석동현 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사퇴한 이후 약 6개월간 공석인 상태입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오는 18일에서 20일 펜실베이니아주 메리어트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제42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 주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한국학교입니다. 19일 개회식 이후 진행되는 기조 강연은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대학 교수가 맡게 되며 장 교수는 미주 한국학교의 역할과 혁신, 코리안 아메리칸 교육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효과적인 학습 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 한국 미술을 활용해 수업의 재미를 더하는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시간도 마련되며 북미 한국어 교육자 심포지엄도 예정돼 있습니다. 20일에는 제22대 총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예산감시단체 리인벤트 올바니는 맨해튼 혼잡 통행료 부과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이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MTA가 테네시주에 기반을 둔 교통 솔루션 업체 트랜스코어와 2030년까지 5억 5,600만에서 5억 7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맨해튼 60 스트리트 남부에 설치한 판독 카메라와 투입 솔루션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4년간의 검토 시간, 9,700만 달러의 조사비, 고용된 직원을 생각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교통 혼잡료 시행에 맞춰 100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했고 고객 응대 등을 위해 3,30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교통 혼잡료 시행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7억 달러가량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00명의 직원은 현재로선 직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앨런 팍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 어제 한국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 한정혜 전 환경부 장관, 김영배 국회 외교통상위 간사, 남인순 의원 등과 만나 뉴저지 의회 한국 국회 간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만나 뉴저지와 수원시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된 뉴저지주와 수원시의 바이오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발하게 교류하길 바란다며 대학 간 교류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오전 중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맑은 가운데 약간 구름 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